네, 이번 주 빅 이벤트 위크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잭슨홀 미팅 계속해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제 자산시장과 통화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그리고 세종대 경제학과 김대중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올린 금리 인상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다른 신흥국들은 금리를 올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올린 이유,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스리랑카를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올려놓으니까 로이터 통신에서 와서 대서특별 첫 페이지에 넣었더라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금융 불균형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지금 환율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 시장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수급 문제가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주열 총재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다. 그래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0.25 갖고 될까요? 이게 금융 불균형 잡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러면? 한 3번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안에 연내요? 말씀하시죠. 다 해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4번의 금리 인상기를 보면은 2번은 한 17%에서 18%가 빠졌고요. 2011년도 올렸을 때는 우리가 23%가 증시에서는 좋은 부분들이 나는데 사실 금리 인상한 데는 자체가 기본이 뭐냐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실적에 얼만큼 받쳐주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금리를 올린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당연한 논리지만 지금 거기에 동의하실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코로나 4차 변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또 자영업자가 제일 어렵죠. 그렇죠. 공무원이나 월급 받는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지만 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한계 기업에 몰려 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제일 큰 걱정이고. 근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터키는 지금 기준금리가 19%입니다. 네. 우리나라만 0.75%고 브라질은 원래 4번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5.5%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서 대부분 나라가 지금 5%대의 기준금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장 낮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0.75로 이제 좀 올라갔는데 저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0.25 한번 올렸고 하반기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25까지는 금년에 한 번, 내년에 2번 정도 해서 1.25까지는 올리고 2019년도에 기준금리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제일 걱정되시는 분들이 이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또 정부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2008년도에 내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위기를 경험해 본다 그러면 항상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기준금리를 시작하게 되면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1,200원 가까이 환율이 오르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또 외환위기가 오는 것 같이 그런 위기를 조성하게 되겠구나. 앞으로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2010년도에 우리나라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그런 위기가 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여간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테이퍼링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심히 봐야 되겠고 환율이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환율이 1,200원, 1,300원 언제 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한미 통화 스와프 만료가 금년 12월 31일입니다. 미국이 항상 한미 통화 스와프 만료를 3개월만 연장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의존적으로 이제 매여 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 한국을 지킬 생각 안 하고 매일 미국에 의존해 가지고 통화 스와프 해달라, 연장해달라, 또 연장해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6개월씩 연장해줬는데 이번에는 딱 3개월만 연장해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 말 잘 듣나 안 듣나 이렇게 한번 보려고 그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통화 스와프는 요번 과거 2번은요 사실 미국이 원해서 한 거죠. 우리보다. 자기네들이 달러 강세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또 정권 교체기에서 했기 때문에 요번에 좀 우리 배짱 좀 튀기 입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도 금리를 올려야 될 시점이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어서 이번 잭슨홀 미팅 심포지움에서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어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0.25%포인트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시장이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고 자산 시장, 특히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반응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환율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환율은 저희가 이제 뭐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고점과 저점 사이에 이제 거서 때 일단 1차 저지선이 1188원에서 지금 형성될 거라고들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는 나왔는데요. 일단 뭐 거기에 먼저 1188원에 갈 수 있는 부분이 1180원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시장 평균가로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 뭐 갔다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1188원이 넘으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안 넘어가는데 사실 이제 당국에서는 구두 개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친 환율은 좀 잡은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증시에서의 이제 뭐 최저점이라는 게 외국인 지분율이요 31%인데 지금 31.56%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나가는 부분들의 매력은 없어졌고 일단 이제 환율이 서로에게 좋은 그런 환율로 지금 복귀하는 과정이라고는 보여집니다만은 내일 이제 제롬 파월의 입과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저쪽에서 이제 움직이느냐가 가장 우리 증시에 지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지금 졸면 죽는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심하게 뭐 조금 장기간 방맹이 길게 보고 지금 치실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제가 환율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봐주시면 보시죠. 우리나라 환율을 한번 보시면 항상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율의 상향 그래프인데요. 이게 80% 확률로 환율은 계속 상승 추세다. 이제 지난 60년간 그래프거든요.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환율 추세 그래프인데 과거에는 환율이 이제 400원 정도 하다가 IMF 때 2,000원까지 올랐었죠. 1997년도 2,000원까지 올랐었고 2008년도에 이렇게 1,6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그 당시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600억 달러 지금하고 똑같이 하면서 환율이 안정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이 안 되면 굉장히 또 이렇게 2010년도와 똑같이 1,3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경제라고 하는 것도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시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외환 보유고와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 부분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많이 가져오느냐 보시면 경상수지가 0.5 정도로 영향을 주었고 외환 보유고도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그래프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국채가 마이너스 0.7, 또 고용률은 마이너스 0.3, 환율이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러니까 환율과 주가는 반대의 그래프로 가고 환율은 또 아까 보면 이제 상승 추세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환율과 주가는 반대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가의 정의를 경영하기 위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와 같이 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올 것이냐.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이 바이든 취임하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이 금년에 순이익이 한 100조 원 정도 된다 그러고 삼성전자는 한 50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어떠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경상이익을 많이 남기느냐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 뭐 삼성전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계속 순이익을 많이 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순이익을 많이 벌어오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기업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아침에 제가 그 오프닝을 할 때 헤지 펀더들이 지금 글로벌 헤지 펀더들이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를 대량 매도를 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샀느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금융주를 샀어요. 그리고 식품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매입을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중장기, 단기의 어떤 이 주가의 흐름이 환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기업에게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방금 외국인들이 31%의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계속 투자할 어떤 방향성을 찾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중요한 거는 예. 이제 뭐 매도를 쳤잖아요. 예. 막 굉장히 많이 뭐 7조 이상을 쳤는데 예, 본국으로 안 갖고 갔어요. 그렇죠. 예, 국내에 남겨놨던 것은 더 이제 금리가 오르면 뭐 금융주라든가 그다음에 요새는 뭐 이상한 얘기 뭐 용어가 하나 나는데 에피센터 스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신조어입니까? 경기 민감주를 그렇게 해서 아. 과거에 너무 이제 떨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요번에 올라간다고 지금들 짐 크레이머가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거기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규제를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배달부터 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이 지금 남았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게임까지 갔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신흥국의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것도 좀 대기하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뭐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뭐 처음 첫 발을 걸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와 줄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자체에 지금 뭐 반도체 팔고 이러는 게 사실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거든요. 네. 조금 더 우리가 방역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들이 좀 양호해지면은 신흥국 자금 갈 데 없죠, 한국밖에.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왜냐 그러면 자꾸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이머징 마켓으로서의 매력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개발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예를 들면 미국의 바이든이 3조 5천억 달러의 그렇죠.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듯이 정부가 뭔가 미래에 대한 산업에 투자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거는 뭐 태양광 하겠다, 풍력 하겠다, 뭐 바이오 관련된 주식 계속 자가 키트 잘 팔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거는 단기지 중장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현재 뭐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FDI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하느냐, 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직접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우리나라 기업이 2019년도 기준으로 5배가 많습니다. 기업들이 전부 다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미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한국에 일자리가 없고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일자리를 만들고 한국에 투자를 해야만 기업이 성장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법인세가 지금 27%고 미국은 21%입니다. OECD 평균이 22%. 그러니까 세계 평균보다 더 높고 일본도 22%예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나쁜 환경이다. 캐나다는 법인세가 15%입니다. 네.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전 세계 공장을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베트남에 가져와서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문재인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법인세를 좀 낮추고 소득세도 우리나라가 45%입니다. 우리가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억 정도 하면 15%, 우리나라가 25%인데 싱가포르는 15%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모든 세율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우리 기업들이 떠나니까 이렇게 기업 가치가 좀 어렵다. 좀 그렇게 보죠. 네. 정부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 결이 다르신데요,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어떻게 다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데 우리나라가. 자, 다시 이 가운데로 데리고 와서 네. 주제를 이제 저희들이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부동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가계대출 부분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계대출, 가계부채 문제가 사실상 우리의 가장 큰 뇌관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뭐 가격이 너무 많죠. 지금 1,800조 지금 갖고요.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지금 77조 올랐기 때문에 양과 폭이 너무 빠르게 지금 뭐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지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해 그러니까 12개월로 치면은 지금 170조가 지금 뭐 늘어난 늘어났죠. 부분들을 예.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금리 0.25 올라서 네. 그 증가세를 둔화시키려는 뭐 신호를 지금 예. 시장에다 보낸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규제 막았죠. 또 대출 기관에서조차도 이제 대출을 더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뭐 조금 시장이 이제 교란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정권 교체기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정권 교체기가 아니고 이제 대선 국면. 그렇죠. 아니 교체 뭐 예. 저 어떻게 하든지 봐야 하는. 그러나 지금
각 후보들이 내놓는 이 부동산 대책은 진짜 뭐 10인 10색이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지는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 자, 공급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제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이런 대선 과정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할 거고 네. 거기에 대안을 내놓고 그러면 진정세가 가는 것들은 진짜로 실질적인 파리 대책이나 이런 것들의 공급이 시작되는 2003년도부터는 2023년. 돼야지만 이것이 뭐 좀 안정을 가지. 저는 내년도도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어떻게 저는 이제 보십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주식이 주가 집이라고 하는 건요. 네. 경제학에서 아주 특이한 재화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재료만 있으면. 근데 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짓는데 입주한 지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에서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산자가 땅을 파고 시멘트가 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층을 올리기 때문에 네. 보통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빌라는 1년이면 짓지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는 10년 걸립니다. 평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도 5년 걸리고 재건축을 해서 입주하는 데는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고 앞으로 2년 정도는 정부가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서울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400개인데 네. 정부가 다 허가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집들이 전부 다 대기 물량으로 남아 있고 재건축 이게 허가를 해줘도 10년 걸리는데 그동안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평년에 공급되던 분량이 한 30%밖에 앞으로 2년 동안 공급을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한 2년 정도 더 오른다. 네. 2010년도를 경험해보면 집값이 30% 내렸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집값도 폭락했었는데 아니 미국과 똑같은 10년 만에 똑같은 상황에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공급이 워낙 없고 정부가 또 수요를 막으려고 이제 대출을 또 규제하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더 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네. 결론은 뭔가 하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도 시장 경제에 맡겨서 건축업자들이 좀 하게 놔둬라. 미국도 금년에 부동산 가격이 16% 네,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선언한 게 뭐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에 맡겨서 하고 대신에 미국은 테이퍼링을 할 겁니다. 금년 11월부터 테이퍼링을 해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리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하면서 올리겠다.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론은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앞으로 이제 서서히 올리고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을 26번 했는데 네. 뭐 1년 만에 바꾸고 6개월 만에 바꾸니까 이렇게 혼란스럽다. 그렇게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뭐 여기까지 정리를 간단히 먼저 하면 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잭슨홀 심포지엄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환율과 이 가계부채 문제에 연관된 금리 문제다. 이 모두가 다 자산시장, 주가와 부동산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요. 네. 예. 확실히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글로벌 화두가 인플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가장 가까운 이벤트가 잭슨홀 미팅이 되고 있고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테이퍼링 11월 예고가 되고 있잖아요. 파월의 입 어떤 말이 나올지 그리고 테이퍼링은 정말 11월부터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파월이 뭐 크게 얘기할 것 같지 않은데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파월이 자기 신변 문제 때문에 강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내년까지가 임기인데 바이든이 7월 내지 8월 달에는 차기 임명자를 지정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린 소식은 9월 6일 노동절 휴가 바로 직전에 지명을 하겠다 그러는데 네. 뭐 제년 옐런까지도 제롬 파월을 지금 지지하는 성명을 지금 낸 걸로 봐서는 네. 거꾸로 해석을 해서 재무장관이 위로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입지가 좀 좁아지는 거 아니냐 거꾸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84%까지 연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번에 굉장히 말을 아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를 말하든지 간에 이 시장에는 지금 뭐 풍지평파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끼고 더 검토하고 나가겠다 뭐 하는데 지금 뭐 시장 교란 세력이 제롬 파월이 아니라 네.
지방 연방은행 총재들이 지금 그렇죠. 진짜 기관단총을 쏘죠. 서로 다른 얘기들 하면서 네. 뭐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내 생각 바뀌었다. 뭐 그다음에 에스터 조지 같은 분은 뭐 이제 빨리 해야 된다 등등 시장을 굉장히 지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잭슨 홀 미팅에서는 좀 정리만 해주면 되는 것 같고요. 콘센서스는 이렇습니다. 테이퍼링을 6개월 할 거냐, 8개월 할 거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6개월 하면은 200억 달러, 그다음 8개월 하면 150억 달러를 줄여나가는 부분을 기간을 갖고서 싸우기 때문에 11월이냐, 내년 1월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질적 진전이 있을 거냐는 것이 지금 명제로 나와 있어서 아마 이번에 고용지표 보고 그다음에 사실 근데 우리한테 좀 불리한 게 다음 FOMC가 9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9월 21일부터 있죠. 근데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불리해요. 왜 그렇습니까? 추석 연휴예요. 우리가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진짜 현금 보유도 조금 늘리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래는 제롬 파월이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우리 원투펀치 맞는 거거든요. 네. 우리 금리 올리지 저쪽에서는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 네. 그 부분은 피해간 건 다행입니다만 9월 달에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속수무책이죠. 며칠간은.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놓으셔갖고 전체 포트폴리오에 스케줄을 짜는데 넣으시면은 네.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친절한 최영호 박사님께서 좋은 자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대중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7월달 잠정치가 나오기로는 네.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네. 한 35만 3천. 3천 정도 네.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지난달하고 네.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네. 거 봐서는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제 고용 지표도 좋아지는 것 같고 네. 그러면 9월달에 시그널을 보내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혹시 0.25% 포인트를 9월달에 말씀한 대로 살짝 올려놓으면 네. 그 다음부터 11월, 12월부터는 이게 올리는 구간이 0.25가 아니라 0.3도 될 수 있고 뭐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번에 미국에서 물가 인상률 5.4% 나왔고 그죠? 네. 금리는 5.4%, 신규 고용이 9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네. 미국이 물가는 5.5% 오르고 신규 고용은 늘어나니까 11월 연료에 테이퍼링을 할 거다고 하는 것은 한 50% 확률로 굉장히 높아졌고 네. 미국에서도 제일 걱정되는 것은 또 금년에 부동산은 또 16%나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을 실시하자.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자체가 미국의 달러를 너무 많이 푼다. 달러를 푼다는 게 퀀터티브 이징이고 달러를 푸는 거고 자산 매입을 축소해서 달러를 이제 회수하기 시작하겠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테이퍼링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서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또 고용은 좋아지고 이러니까 미국이 테이퍼링을 좀 실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신흥 국가들, 한국을 비롯한 5개 신흥 국가들이 전부 다 외국인들이 투자했던 것이 다 이제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신흥국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주식하는 분들이 이제 내일 잭슨 홀 미팅이 온라인으로 개최되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고 온라인 개최되는데 한 반 정도는 아마 11월경에 테이퍼링을 실시해서 미국의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 달러 환수를 좀 시작하겠다 그런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 박사님 의견을 저는 더 듣고 싶은데요. 예. 예. 아니, 질문이 뭐, 뭡니까? 아니, 테이퍼링은 시작됐다? 아니다. 시작됐다. 예. 저도 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은 다 계획을 갖고서 하는데 사실 지금 장기물을 다 단기물로 바꿨어요. 네. 지금 그 자산 그 구조를. 네. 그다음에 팁스에 지금 물가연동 채권을 다 지금 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준율 지금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연준은 테이퍼링은 벌써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을 이제 진짜로 뭐 MBS나 이런 거 사는 걸로 해서 테이퍼링의 어떤 모양을 갖추는 거지 테이퍼링은 진행됐기 때문에 만약 테이퍼링 한다 그래도 굉장히 단기적인 제한적인 영향이지 사실 시장은 다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사실 인플레이션도 아까 얘기한 대로 5.4% 올라간 것도 다 소화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6개월 갈 거냐 8개월 갈 거냐에 결국 종착역은 금리 언제 올리냐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언제쯤 그럼 금리를 미국이 올릴 거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요새 주사를 2방 맞아서 총기가 떨어져갖고 이게 백신 부작용인가요? 부작용이라서 이게 이 사실 오토 파일럿은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이퍼링 끝나면 바로 금리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기에 뭐 2022년 말은 지나가야 금리를 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정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올려놓어 보세요. 주식시장 와장창창 하면은 뭐 이겨낼 장사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탈레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정무적인 그것을 넣으면은 내년도 상반기 뭐 중간 여기서는 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아마 이제 말쯤에 시작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편하지 않겠냐 이래 보여집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금리를 올려서 돈을 빨아당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연방준비은행에서 이 자산 매입, 그러니까 주식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매입하면서 돈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말하는 테이퍼링은 한 달에 매달 한 1,200억 달러 그렇죠. 돈을 풀고 있는 채권을 갖다가 더 이상은 매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테이퍼링의 의미고 최영호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김대중 교수님들도 이 금리 인상 문제는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서 충격을 양쪽 원투펀치로 네. 때리면 시장도 불안하니까 이 부분은 미 연준과 재무부 또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어떤 안정을 꾀한다면 우리나라와의 수합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우리 현정 씨 보시기에는 그 주가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대답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는 어때요? 이미 많은 미국 시장은 배경에 다 깔고 있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네. 예. 확실히 이제 미국은 실적도 2분기에 굉장히 그죠. 잘 나왔고 이제 물론 3, 4분기에는 조금 엇갈리는 시각이 있긴 하죠. UBS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어쨌거나 미국 증시가 지금 네. 뭐 사실 전 세계 증시를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는 12%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 그러는데요. 네. 웰스파고에서 이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난 30년간 네. S&P 500이 연초 8개월 동안 10% 이상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네. 다음 4개월은 네. 평균 8.4%가 오른답니다. 어. 그러니까 1994년, 2004년, 2011년, 2018년이 그 케이스인데 지금 우리가 뭐 굉장히 지금 올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연말까지 아마 8%에서 12% 정도의 상승폭을 갖고 더 추가 올라갈 상승률이겠다. 추가 상승률인데 거기다가 지금 찬물 지금 끼얹을 생각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롬 파월도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미국 증시가 끌고 가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예. 그다음에 신흥국에서의 어떤 뭐 모멘텀이 좀 생기는 부분,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뭐 시나리오들이 쓰여지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동맹 외교라고 하면 너무 지나칠 수도 있는데 중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네. 미국 시장에 연동되는 그 관계성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독립성을 맞습니다. 가져가려고 예.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이고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가 미국입니다. 네. 나머지 한 3% 정도가 일본이다. 우리나라 중국, 미국, 일본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있고 중국은 시진핑이 갑자기 이제 이제까지 중국이 성장 위주였다가 갑자기 이제 분배 위주로 하겠다. 네. 14억 인구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이래서 게임, 교육 전부 다 없애고 굉장히 줄이고 금지시키고 이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게임 같은 관련 업종, 중국 관련 업종도 마찬가지다. 뭐 교육 업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중국은 공산당이 1억 명이거든요. 중국 인구 14억 명 중에 1억 명이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중국은 철저하게 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아마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은 중국 시진핑 때문에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신에 미국 시장은 굉장히 호황입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50%, 한국은 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고
경제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2%밖에 차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전세 주식을 할 때 한국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2,700조입니다. 미국의 애플 하나가 3,000조 원 시가총액이고 약 전 세계가 12경원 정도 되는데 6경원이 미국 돈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 시장은 2%밖에 안 되니까 너무 한국에서는 안 되고 한 반반 정도. 우리 국민연금이 60%를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를 한국에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파만 기업들도 좀 같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환율의 위험에 대해서도 회피할 수 있고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하고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